그 서류 만드느라 고생했어. 통장 내역 위조하는 거 쉽지 않더라. 오빠, 회사 후배가 해줬잖아. 그래도 진짜 같았어. 김철수 씨 빚도 사실 별로 안 남았던데? 근데 우리가 200만 원씩 갚는다고 했잖아. 엄마 속이는 것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2억이잖아. 우리 몫이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낯선 남자한테 줄 순 없지. 등산 동호회에 소문 퍼뜨린 것도 효과 있었어. 이제 엄마 통장이랑 도장도 슬슬 받아둬야 할 것 같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65세 박미숙 씨가 겪은 믿기 힘든 가족의 배신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미숙은 올해로 65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홀로 지내온 세월이었습니다.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고 두 자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아파트 2채와 예금 2억 원이 박 씨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일상이 외로워 시작한 등산 동호회에서 그녀는 비슷한 처지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67세의 퇴직 교사였고 역시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1년간의 교제 끝에 박 씨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습니다. 박 씨는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재혼 소식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딸 박지은과 사위가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지만 박 씨는 그저 놀란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재혼 상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67세의 퇴직교사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고 1년 넘게 교제해 왔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자식도 둘이 있지만 모두 독립했고 아파트 한 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금도 받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분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박 씨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재산도 있으시니까 나중에 문제될까 봐요. 그 말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는 그때 그 뉘앙스를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있고 연금도 받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재산 문제? 혼인신고하시면 재산이 공동명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박 씨는 그제야 자녀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말이었습니다. 아파트 2채와 예금 2억 원 말이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자 지은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따로 관리하시는 게 나아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박 씨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 조언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혼 소식을 전했더니 좋아는 했지만 재산 얘기를 자꾸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김 씨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이니 서로 조심하면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북한산 등산길에서 박 씨가 발을 헛디뎠을 때 김 씨가 손을 잡아준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코스를 함께 오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두 사람은 이야기할 것이 많았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슬픔, 혼자 사는 외로움, 자녀들이 독립한 후의 공허함까지 공유했습니다. 김 씨는 교사 출신답게 말이 조리 있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박 씨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위로해 주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지치면 잠시 쉬어가자며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하산 후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나눴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재혼 준비는 차근차근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 대신 조촐한 식당에서 가족들만 초대해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곧 할 예정이었습니다. 박 씨는 행복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감사했고 앞으로의 노후가 외롭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재산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소리니? 엄마 아파트랑 예금 혹시 그분한테 명의 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니지.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요즘 재혼 사기 많잖아요. 철수 씨가 사기꾼처럼 보여? 아니요. 근데 엄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준호의 말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불쾌했지만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거라고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며칠 후 이번엔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이 엄마 통장이나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어요? 없어. 왜? 그냥요.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서요. 자녀들의 반응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쓴 웃음을 지으며 자신도 자녀들에게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괜찮으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것이라며 박 씨를 위로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획대로 재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예식 날짜도 잡았고 하객 명단도 정리했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박 씨의 행복이 아니라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박 씨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준호와 지은의 눈빛 속에 숨겨진 계산을, 그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를 박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혼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예식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한번 보세요. 뭔데? 김철수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박 씨는 황당했습니다. 아들이 김 씨를 조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신용조회 내역이었습니다. 김 씨의 재산 상황, 대출 내역, 심지어 과거 직장 경력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분 5년 전에 파산 신청했었어요. 박 씨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파산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5년 전 일이잖아. 지금은 연금 받으면서 잘 살고 계셔. 엄마, 이런 사람한테 엄마 재산이 넘어가도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불쾌했습니다. 김 씨를 마치 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재산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어. 지금은 그렇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준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낸 후 박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김 씨를 만났습니다. 등산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호회 회원들이 박 씨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박 씨와 친한 회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오늘 모임에 누가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무슨 소문? 김 선생님이 미숙 씨 재산 때문에 재혼한다는 그런 얘기요.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자녀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그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산 후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김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오늘 모임 분위기 이상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저도 들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거예요. 김 씨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지은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엄마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분이랑 재혼하시면 재산은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엄마가 혼인신고하시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되잖아요. 그럼 상속권도 생기고. 지은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김 씨가 박 씨의 법적 배우자가 되고 만약 박 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김 씨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상속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상속 재산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재산은 엄마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 저희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지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김 씨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파산 기록, 재혼 사기, 상속 문제까지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 씨를 믿고 싶었지만 자녀들의 우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김 씨와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5년 전에 파산 신청하신 적 있으세요? 김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호가 알아봤나 봐요. 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써서 빚을 떠안게 됐고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정리됐고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저는 당신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같이 살고 싶을 뿐이에요. 김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 씨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심어놓은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김 씨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재산 이야기가 나올까봐 조심했고 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 생각했습니다. 김 씨도 그런 박 씨의 변화를 느낀 듯 했습니다. 예식 날짜는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예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식장 계약금을 내러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준호와 지은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두 남매가 함께 찾아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박 씨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준호가 진지하게 재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은 계속 재혼을 반대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은 이제 충분히 들었고 재혼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 서류 봉투를 꺼내 박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박 씨가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파산 기록뿐만 아니라 전 부인과의 이혼 사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전 부인하고 이혼한 이유가 재산 문제였어요. 부인 명의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다가 망했대요. 박 씨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김 씨가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김 씨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몰랐지만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빚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매달 200만 원씩 갖고 있더라고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모든 빚을 다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대출 상환 내역이 있었습니다. 지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속고 있는 거예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재혼하면 김 씨의 빚까지 박 씨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전 빚은 관계없다고 반박했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엄마 성격에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분명 도와주시려고 할 거잖아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가족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자식이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의 말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서류도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이 아직도 남아있냐고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 씨에게는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대답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있냐 없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있긴 한데 얼마 안 남았어요. 박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미숙 씨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갚을 수 있어요. 매달 200만 원씩 갚고 계시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박 씨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김 씨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자 김 씨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 씨는 빚이 있는 건 맞지만 박 씨의 재산과는 상관없고 자신의 연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가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김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면 당신이 저랑 결혼 안 할 것 같아서요. 그 솔직한 대답에 박 씨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속였다는 걸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전 부인과 이혼한 것도 재산 문제였다는 사실을 물었습니다. 김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이고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건 맞지만 이혼 사유는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격 차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재혼은 못할 것 같아요. 미숙 씨, 돌아가 주세요. 박 씨는 김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재혼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박 씨의 결정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녀들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옳았을지 몰라도 왜인지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망친 것 같았습니다. 예식은 취소됐습니다. 예식장에 연락해서 계약금도 날렸습니다. 등산 동호회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를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박 씨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연락했지만 박 씨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그 정적이 박 씨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 씨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박 씨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혼이 취소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문득 김 씨가 궁금해졌습니다. 그가 정말 자신을 속인 걸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과장한 걸까요? 박 씨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김 씨가 자주 가던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앞을 살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지. 한동안 어떻게 되나 싶었어. 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녀들의 대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이 그 김철수 씨가 정말 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계속 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이제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실망하셨으니까 말입니다.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서류 만드느라 고생했어. 통장 내역 위조하는 거 쉽지 않더라. 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했다고요? 통장 내역을 조작했다고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회사 후배가 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짜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김철수 씨의 빚도 사실 별로 안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200만 원씩 갚는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확인 못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하고 재산 문제로 이혼했다는 것도 자신들이 지어낸 거라고 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속이는 거 좀 미안하긴 한데 2억이 걸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시면 다 날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몫이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낯선 남자한테 줄 순 없지. 박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모든 걸 조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막기 위해 자녀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소문 퍼뜨린 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한테 김 씨가 재산을 노린다고 계속 얘기했더니 다들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오빠가 정말 머리가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드셨고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도 슬슬 받아둬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니?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와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이 변명하려 했지만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했다고? 통장 내역을 조작했다고? 소문도 너희가 퍼뜨렸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생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걱정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기당할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준호도 거들었지만 박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2억을 자신들 몫이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철수 씨한테 누명을 씌운 거야. 빚도 거짓말, 이혼 사유도 거짓말. 다 지어낸 거였어. 준호가 진정하라고 했지만 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진정하라고?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를 의심하고 재혼을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돌아서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이 맞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준호가 불렀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박 씨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준호와 지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바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가 받았습니다. 박 씨는 울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의 대화를 들은 것, 모든 게 조작이었다는 것, 김 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김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믿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거짓말에 속아 진짜 사랑을 포기할 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배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녘이 되자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김 씨와의 재혼을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박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 재혼 다시 준비해요. 김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순 없어요. 김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박 씨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박 씨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잡고 다음날 방문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반대한다는 것, 재산 문제로 걱정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파트 2채하고 예금 2억 정도요. 재혼하시면 배우자분과 공동재산이 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죠? 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전재산 협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은 각자 소유로 남기고 결혼 후 생긴 재산만 공동재산으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재산은 분리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재혼하는 시니어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제 자식들한테도 상속은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 것으로 남아있으니까요. 나중에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상속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 씨도 보호하고 자신의 재산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한 가지 더 조언했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니 혼전재산 협약서를 공증받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기로 했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박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박 씨는 김 씨를 만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 씨는 박 씨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혼전재산 협약서를 쓰자고요? 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 편하고 철수 씨도 오해받지 않고.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떳떳하고요. 두 사람은 혼전재산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로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남기고 결혼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 함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협약서 초안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박 씨가 꼼꼼히 읽어보니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대로 공증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 전에 꼭 공증받으셔야 해요. 박 씨는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 많아요. 나이 들어서도 살아날 권리 있죠. 박 씨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김 씨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식 날짜도 다시 잡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을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등산 동호회 친구들과 김 씨의 자녀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준호와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도 박 씨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함께 예식장을 방문하고 피로연 메뉴도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준호와 지은이 정말 사과할까요? 박 씨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식 2주 전이었습니다. 박 씨는 등산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김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산을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예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입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자 준호와 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결혼식 하실 거예요? 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박 씨는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지은이 간청했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준호와 지은은 박 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거짓 서류를 가져온 건가 싶어 박 씨는 경계했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김철수 씨 진짜 문제 있어요. 준호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한다는 법원 문서였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서였습니다. 박 씨는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봤죠? 저 집안도 문제가 많아요. 엄마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오히려 김 씨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행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우리 둘 다 포기하라는 거니?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집안 다 문제가 복잡하니 결혼은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박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재혼을 막으려 한다는 게 한심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내 인생을 결정해? 엄마,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생각? 내 재산 생각하는 거지. 박 씨의 말에 준호와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늘 결혼식을 올릴 것이고 김 씨의 자녀들 문제는 김 씨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전재산 협약서도 이미 공증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전재산 협약서요? 응, 내 재산은 내 거로 남아. 너희 걱정하는 2억 한 푼도 안 줄어들어.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항변하려 했지만 박 씨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가줘. 준비해야 해. 박 씨는 자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철수 씨도 멋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도 왔습니다. 아들과 딸이었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판단력이 온전하지 않으세요? 이 결혼은 무효예요.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이런 소동을 벌일 줄 몰랐습니다. 김 씨가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아버지 65세 넘으신 분이 재혼이요? 정신 차리세요. 김 씨의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난처했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이 왜 여기 온 걸까요? 준호가 김 씨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부모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자식한테 없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재혼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부모님도 사랑할 권리 있어요.
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저희가 늦었지만 축하해요.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녀들이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준호와 지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딸이 오빠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만하자는 듯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의 자녀들은 물러났습니다. 일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박미숙과 김철수, 65세와 67세의 신랑 신부였습니다. 줄이 없는 약식 예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다고, 서로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와 지은도 박수를 쳤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준호와 지은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도 함께 사과했습니다. 박 씨는 두 자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녀들이 결국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박 씨와 김 씨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도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박 씨와 김 씨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 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아파트는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비만 함께 부담했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등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예전에 퍼졌던 소문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가끔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지만 관계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박 씨는 점심을 준비했고 김 씨도 함께 요리를 도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준호는 아직도 가끔 그 일을 사과했습니다. 박 씨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행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씨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박 씨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유언장 써뒀어. 너희 둘한테 반씩하게. 엄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알았지? 준호와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야 자녀들이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도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김 씨와도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도 가끔 인사를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관계가 나아졌습니다. 박 씨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김 씨와 함께 요리 교실을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마다 요리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만들고 집에 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줘서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박 씨도 김 씨에게 감사했습니다. 외로웠던 자신에게 다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숙 씨, 행복해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박 씨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65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미숙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씨는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녀들이 거짓말로 자신을 속였던 일, 김 씨를 의심했던 일, 재혼을 포기하려 했던 일까지 모두 생각났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팠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박 씨는 만족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친구들도 박 씨의 재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소문 때문에 오해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응원해 주었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동호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커플이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박 씨와 김 씨는 여의도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핑크빛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보러 올까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매년 오는 거예요. 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말입니다. 65세에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습니다. 자녀들의 배신, 새로운 사랑, 재혼까지 모두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 나이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박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철수 씨와 벚꽃을 보러 갔다. 정말 예뻤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함께 보러 가고 싶다. 65세에 시작한 이 사랑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준호와 지은이도 이제는 이해해준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덮고 박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김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65세,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에 행복하기에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나이였습니다. 박 씨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할 또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박미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5세에 찾은 진짜 인생,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세에 찾은 사랑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들의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자신의 행복을 지켜낸 박 씨의 용기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진짜 사랑은 모든 오해를 이겨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몇 살이든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숙 씨처럼 자신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